매주 10시간씩 회담 준비에 몰두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회담 준비 움직임과 싱가포르 상황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김부선 스캔들과 관련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며 김 씨의 사진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식약처가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타르는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검출량이 낮다고 해서 이게 덜 위해하다라고 국민이 인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담배업계는 발암물질 양이 크게 적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87명의 특검팀을 꾸리고 이달 말 본격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경북 합천의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고 대구 등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산하의 도심의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기온은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지대라 기온이 낮은 강원 대관령에선 이제야 속대 방목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방선거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개의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두 큰 뉴스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좀처럼 심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도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10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듣고 자료를 챙기고 또 김정은의 스타일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이 성공하면 트럼프 소유의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2차 회담이 열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닷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담판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매주 8시간에서 10시간씩 폼페이오 장관 등으로부터 핵과 김정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청취했으며 관련 자료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receiving daily briefings on North Korea from his national security team. 특히 북한 비핵화 방안이 집중 탐구 대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소련 핵무기 해체와 관련한 이른바 넌 루가법에 대한 교훈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등에 남은 핵과 미사일 등의 폐기를 위해 미국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콘웨이 선임 고문은 핵 협상에는 2번에서 5번의 회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미 CNN도 회담이 하루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이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일체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열독하면서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지난달 31일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라브로브 외무상과 일행이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경제 시찰도 2인자 최룡해가 대신 가는 등 김정은은 6월 들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을 전부 다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일은 관여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돼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협상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을 공부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방북한 데니스 로드맨에게 이 책을 선물받았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지난달 27일 미북 정상회담 날짜를 공개한 이후 김영철의 방미 소식도 알리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일단 싱가포르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볼턴은 미북 회담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강성 인물이어서 이번에 동행하는 의미 그리고 정상회담에 배석하게 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볼턴의 재등장은 북한으로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북 강경파입니다. I think that's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we have very much in mind the Libya model from 2003, 2004. There are obviously differences. 볼턴 보좌관을 비난한 북한 김계관 부상의 편지가 미북 정상회담 무산 위기까지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을 만날 때 볼턴 보좌관을 배석시키지 않아 북한을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볼턴 보좌관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직전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존 볼턴이 상징하는 그 대북 압박, 그게 아직도 트럼프한테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김정은한테 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회담에 배석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때 김영철 1명 또는 김여정까지 2명을 배석시켰습니다.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 때는 리용호 외무상을 포함해 수행원 다수를 배석시켰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때는 김영철과 리용호를 배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이번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류해서 남북미 3자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청와대가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긴 한데 시간상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다만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북 간 의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 남북미 3자 회담을 준비할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 정상의 일인데 최소한의 의전과 경호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사전 협의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이 갑자기 와달라고 할 경우 안 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 방식이 아닌 깜짝 합류 가능성을 뜻하는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싱가포르 현지 대통령 숙소와 인력의 대거 이동이 가능한 특별 전세기 등을 예약해놨습니다. 싱가포르 도심 한 호텔에 한국 기자들을 위한 500석 규모의 프레스 센터도 꾸립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는 안보실 2차장이 일부 지원 인력과 같이 가시고요. 서훈 국정원장이 이틀 전 싱가포르에 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남북미 실무회담이 아닌 비공식 국제회의 참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회담이 성사된 배경과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외신 보도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결심한 건 현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CIA 국장 시절 작성한 보고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길래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건지 이미지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묘사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정은과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유화적인 트윗을 올리더니 올해 3월엔 대화 손짓을 건넵니다. And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really do. I think they want to do something. I think they want to make peace. I think it's time.
이처럼 강경 노선에서 대화 노선으로 틀게 된 결정적 배경이 CIA가 지난해 가을 작성한 김정은의 인물 보고서였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CIA는 김정은을 서구 문물에 동경을 품은 사람으로 북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협상하기 쉬운 상대로 파악했습니다. 김정은의 학창시절 스위스 친구들과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인터뷰했고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책 등을 참고해 김 위원장의 사고 방식과 성격 등을 분석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년기 증언을 통해 김정은의 정책 판단 능력을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단지 CIA 보고서만으로 트럼프가 행동을 바꿨다는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자이언트 레터, 즉 거대한 편지라고 이름 붙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는 여전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조금씩 그 내용들을 취재해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 편지는 김정은이 한글로 직접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를 갈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정도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거대한 흰색 봉투에 담겼습니다. 이 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글 자필로 직접 작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리기를 갈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It was a very interesting letter, and at some point it may be appropriate, and maybe I'll be able to give it to you, maybe. 김정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답례로 선물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고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백악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극적 반전으로 회담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 갔다가 암살을 당할까 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국제 영공을 비행하는 일은 북한 내부만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싱가포르 바로 옆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프로농구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맨이 미국 정상회담 기간에 싱가포르에 갈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드맨은 두 정상이 함께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 말도 있죠. 실제로 가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이 프로농구 NBA에서 7년 연속 리바운드 왕에 올랐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맨. 미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로드맨이 미북 정상회담 하루 전 싱가포르에 도착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종의 친선대사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친구로 두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정도로 김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로드맨은 그동안 평양을 5차례 방문했습니다. 농구광 김정은 역시 로드맨의 선물을 해외 정상들의 선물과 함께 전시해둘 정도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데니스 로드맨은 시카고 부월주팀 선수복 한 벌과 명예의 전당 농구공 3점을 선물로 올렸습니다. 로드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견습생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쇼에선 해고되긴 했지만 말이죠. Dennis, you're fired.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는 로드맨이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로드맨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북측의 트럼프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선물했습니다. I think he didn't realize who Donald Trump was at that time until I guess he started to read the book and started to get the understanding.
미북 대화가 가시화됐을 땐 자신의 SNS에 두 정상의 만남을 기원하며 이런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드맨 측은 싱가포르행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결정된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정상의 유일한 공통 친구란 점에서 친교의 상징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비핵화 실속 없이 보여주기식 회담을 위한 깜짝 카드라면 썩 달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관련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 의혹으로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과거 15개월 동안 미래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5개월가량 미래를 즐겼다는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김부선 여배우를 잘 모릅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미래라고 할까 만남은 독수동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직접 찍어줬다는 김 씨 사진도 한 장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08년 5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서 벌어진 상황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차를 파킹해 놨는데 차에서 저한테 요구했어요. 한 매체는 김 씨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외로워서 만났다.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드나들었다. 나한테 인간적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겼다.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 후보가 드나들었던 겨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부선 여배우에 대해서 공익 차원에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진상규명위원회로. 이 후보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이 후보는 아파트에 드나든 적도 같이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며 선거 이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유명 작가죠. 공지영 씨가 가세하면서 진실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공 씨는 주진우 기자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은 적이 있고 주 기자가 둘 사이를 중재했다는 말도 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정운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지영 씨는 과거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나눈 대화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공 씨는 주 기자로부터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겨우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 씨는 주 기자에게 이 후보와 김 씨와의 소문에 대해 묻자 주 기자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다는 대답을 들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공 씨는 당시 주 기자가 김 씨와 다정하게 통화를 나누는 것도 들었다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썼습니다. 앞서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주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누나가 페북에 올리고 저쪽이 받는 걸로 할게라고 하고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오케이 그러면 자기야 문자 좀 보내줄래 조언해준 거라고 답합니다. 김 씨는 실제로 조언대로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은 주진우 기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사실상의 시한인 셈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밤 최종 담판을 벌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했던 안철수 후보 측은 더 이상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한쪽의 양보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아니 박원순한테는 양보해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 김문수 후보는 당대당 통합을 약속하면 단일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께서 대의를 위해 결심을 해주신다면 다른 데 다 뺏기더라도 서울만은 제가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많게는 20%를 웃돌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오늘 밤이 사실상 단일화 시한입니다. 박원순 후보를 포함한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밤 TV토론에서 만납니다. 토론 직전 또는 토론 직후에 따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이화여대 앞에서 사전투표 독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론조사의 신뢰도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숨은 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이 숨은 표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숨은 표, 표가 어디 숨어 있다는 뜻입니까? 말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표를 말합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와 지지 후보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답한 부동층들을 숨은 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크고 작게 다르게 나오면서 이 숨은 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과거 선거에서 이 숨은 표가 특히 위력을 발휘한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숨은 표 덕분에 여론조사 예측이 크게 빗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전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는 국내 여론조사 역사상 가장 오류가 컸던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16개 시도지사 중에 한나라당이 8곳, 그리고 민주당이 3곳, 자유선진당이 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나라당 6곳, 민주당 7곳, 자유선진당 1곳, 무소속 2곳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당시에는 왜 이렇게 숨은 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까? 우선 조사 기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들 휴대전화를 쓰는데 집 전화로 전화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자 잘 안 나온다 이런 것이었죠. 특히 당시 야당 지지층이었던 젊은 유권자들의 민심은 집 전화 여론조사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침묵의 나선 이론도 이야기하는데요. 대세라고 여겨지는 주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어서 진보 지지층의 목소리가 작아질 시기였었습니다. 자, 조사 방법의 문제 그리고 침묵의 나선 이론 이 두 가지가 꼽히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상당히 많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숨은 표가 좀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당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17개 지역 중에 14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 자유한국당은 경북 지역에서는 앞섰고 대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숨은 표, 이른바 샤이 보수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매하지 않다. 나는 그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샤이 보수층이 있다고 해도 과연 투표율로 이어질지가 문제인데요. 현재 여론 분위기 때문에 포기할지 아니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조작됐다는 건 물론 근거는 없는 얘기죠. 정치적인 발언이긴 할 텐데 그렇다면 여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여당은 샤이 보수표의 규모와 결집 가능성에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여론 분위기를 이 투표 분위기로 몰고 가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관련형 전자담배가 다시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자담배는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기에 이 전용 담배를 끼워서 피웁니다. 그러면 기기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담배를 가열시키는데요. 쉽게 말해서 담배를 찌는 겁니다.
업체들은 태운 게 아닌 찐 수증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해보니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타르는 최대 9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이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 종류의 관련형 전자담배를 포집기에 꽂습니다. 한 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을 이 포집기로 잡아 분석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많은 최대 9.3mg까지 나왔습니다. 타르는 니코틴과 수분을 뺀 온갖 유해물질을 포함한 찌꺼기를 지칭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 양은 일반 담배와 비슷해 관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든 제품에서 일반 담배보다는 적지만 벤젠과 포르말데히드 등 5종류의 1급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니코틴, 타르, 그리고 그 밖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음을.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표기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담배에 포함된 7,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담배 제조사로 하여금 유해 성분을 조사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담배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발암물질 양이 적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실험 방법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던 흡연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일반 담배가 아닌 관련형 전자담배가 대부분입니다. 유해 성분이 90%나 적다는 제조사 홍보를 믿었는데 발암물질이 있다는 정부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반 담배보다 분명히 몸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배신감도 느끼고. 하지만 제조사들은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타르의 양을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타르에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타르는 태우는 일반 담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타르에는 유해물질과 비유해물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코스 제조사 필립 모리스는 오히려 식약처 연구 결과로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주장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양이 줄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관련형 전자담배는 첫 달 판매량 20만 갑에서 지난 4월엔 2,800만 갑으로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다음 달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명함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 도입으로 고민이 큰 건설업계를 취재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막으려면 인력이 더 필요한데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선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건설사 품질검사 담당인 박원용 씨. 이번 달부터 주당 실질 근무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직 쓴 만큼 다음날 이제 탄력적으로 8시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날 그 출근을 3시간 미뤄서 10시에. 작업 준비와 정리 시간도 정확히 업무 시간에 계산됩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5시부터지만 현장은 30분 전부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실질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게 현장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루 작업량이 줄어드니 공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 입장에선 손해를 무릅쓰고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같은 경우만 해도 입주 예정이 결정돼 있잖아요. 인원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당장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서 심각한 인력난을 우려합니다. 외국인을 더 고용을 해가지고 그걸 맞출지를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일정 시간을 정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탄력 근무제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해서 하는 요건을 1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그 합의 요건을 좀 다소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여성가족부 소속 4급 공무원인 윤모 씨가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이 제압하자 도와달라고 외쳤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혼자 등산에 나섰다 연락이 두절된 20대 한국인 여성이 실종 엿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열대우림에서 갇혀 지내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헬기가 공중에서 사람을 구출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는 헬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난 1일 호주 퀸즐랜드 마운트 타이슨에서 혼자 등산에 나섰다 실종된 25살 한모 씨가 극적으로 구조돼 이송된 모습입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이 지난 토요일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다는 등산객의 신고로 일대를 집중 수색하면서 구조에 성공한 겁니다. We did receive some information this morning that there may have been somebody yelling on Saturday. So as a result of that, we did a bit of mapping and. 한 씨는 심한 탈수 증세와 계곡에서 미끄러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건강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긴 팔에 우비를 입어 체온을 유지한 것도 도움이 됐지만 엿새 동안 밀림에서 버틴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사법부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전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7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통상 회의를 주재해온 법원 행정처장까지 퇴장시킨 채 진행된 이날 회의 결과는 표결 절차 없이 건의 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의 교감설 등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깊이 우려한다며 이례적인 강도로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에 이어 고위 법관들이 수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일선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형사 조치 요구가 계속되면서 법원 내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전체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단독판사 등은 수사 촉구 성명을 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체 판사도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각 처한 입장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주 열릴 전국 법관대표 회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검찰 인사 때문에 이 특검팀 구성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자의 첫 일성은 법에 의한 엄정한 수사였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긴 사건인 건 분명한데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는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사법연수원 13기인 허특검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와 형사부를 두루 거쳐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고 특검팀을 운영할 것이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도 특검 임명 직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일간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의 특검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불법 자금 의혹 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규명해야 할 수사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을 전후해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특검팀 진용을 갖추는 수사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변호사 없이 홀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존과 다른 진술 태도를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은 최장 9월 말까지 진실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헌법 훼손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민주당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부터 한나라당은 매크로를 사용했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때도 새누리당은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지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 조작은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집권당, 공당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검법을 개정해 드루킹 특검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댓글 조작도 수사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하기 위한 저급한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15년이 지난 쌍팔년도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한나라당 의혹이 면죄부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 실무 준비를 맡고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오늘 오후 베이징을 떠나서 다시 싱가포르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준우 기자, 김창선 부장이 베이징을 떠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쯤 도착을 했을까요? 네, 정상적인 비행편이라면 오늘 밤 10시 55분쯤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측 실무 협상단이 귀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미진하거나 촉박한 일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창의 국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로 들어오게 될까요? 통상적이라면 창의공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경호나 보안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내 동선을 이채연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싱가포르엔 민간과 군용을 모두 포함해 5개 정도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공식 관문은 창의국제공항입니다. 1981년 문을 연 창의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민간공항입니다. 이용객이 많아 정상들이 이착륙할 때는 따로 떨어져 있는 VIP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2015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만 마잉주 총통도 이 공항을 통과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관문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할 것으로 알려진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비롯해 셈바왕 기지와 텐가 기지도 김 위원장 착륙 비행장으로 거론됩니다. 완전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군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활주로를 북한에 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의국제공항 그룹이 별도로 운영하는 셀라타 공항은 수용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창의공항이나 파야레바 기지 등 주요 비행장 모두 숙소로 거론되는 플러톤 호텔과 세인트 레지스 호텔까지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Everything is
coming. I can tell you, but it's not coming yet. So this. 싱가포르 정부 당국도 김정은의 착륙부터 숙소까지 이동하는 보안과 경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미국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카펠라 호텔. 호텔 주변의 경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안팎이 격리가 돼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역사적인 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통제 이틀째를 맞은 센토사 섬을 김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 입구. 경비가 삼엄하고 여전히 출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카펠라 호텔은 지대가 높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도 내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카펠라 호텔 주변이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10일부터는 아예 섬 자체에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싱가포르 본토섬과 센토사 섬을 이어주는 모노레일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섬 위를 지날 수는 있지만 정차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바다에서 벌어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센토사 섬의 유명 관광지들은 여전히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How many tourists came like today? 400. 센토사 섬의 상인들도 관광객들도 회담 개최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북미 회담 잘 될 거로 보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ere will be more population coming soon. Yeah, I think I can expect more. 연간 1,900만 명이 몰려드는 센토사 섬의 성수기를 알리는 6월. 미국 정상회담으로 잠시 관광객이 줄겠지만 상인들은 역사적인 행사가 자국에서 열리는 것을 축하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불화설, 성형설 등 온갖 추측들이 오갔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유독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 6일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의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옵니다. 멜라니아는 건강한 모습에 야전 상의를 변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에서 열린 허리케인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멜라니아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달 10일 억류 미국인들이 귀환했을 때 이후 처음입니다. 한 달간의 긴 공백 기간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멜라니아를 치켜 세웁니다. Through a little rough patch, but she's doing great, and we're very proud of her. She's done a fantastic job as First Lady. The people love you.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달 14일 월터리드 병원에서 신장질환 수술을 받은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트위터로 입퇴원 소식을 전했지만 예상보다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형설에서부터 남편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갔다는 불화설에 학대설까지 온갖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나친 악의적 보도들이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에게 너무나도 잔인했다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6월인데 이미 한여름 갔습니다. 경남 합천은 오늘 35도 가까이 올랐고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에 지대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구 한령은 봄 날씨였는데요. 봄맞이 소떼 방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800m, 백두대간 대관령입니다. 한우 300마리가 초원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싱싱한 풀을 찾아 배를 채웁니다. 올 들어 첫 방목입니다. 산 아래 도심의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기온은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이달 들어서야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으며 봄을 맞았습니다. 일반 목장보다 방목 시기도 한 달 정도 늦습니다. 해발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지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도 자동차 위에도 도심 곳곳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합천 34.7도, 대구 33.7도, 광주 32.6도, 대전은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은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자외선과 오존지수도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탔는데 더 탈 것 같아요. 선크림 꼭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전국에 비가 내리는 일요일부터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부산 모터쇼는 첨단 자동차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대세는 역시 친환경차, 특히 순수 전기차의 기술 발전이 돋보였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에선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36종의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무대로 등장하는 SUV, 기아의 전기차 미로 EV입니다. 내장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충전거리는 380km입니다.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연비 규제라든가 또한 친환경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콘셉트카를 내놓은 제네시스 브랜드는 주행거리 500km에 도전합니다. 전기차의 강자 쉐보레는 주행거리 383km에 볼트 EV를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도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등 전기차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도 대세에 편승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2020년까지 모든 차종에 전기차를 출시하기로 했고, 벤츠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Looking towards the end of 2019, we would come up with our full electric drive vehicles like the EQC and later on with the EQA. BMW는 신형 X 시리즈를 선보였고, 디젤 게이트 파동을 겪은 아우디는 자율주행 3단계인 A8로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일부터 일반에도 공개되는 부산 국제 모터쇼는 오는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잘 들어보니까 요즘 가장 핫하다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에도 월화수목 금금금이란 가사가 등장하네요. 일에 치여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우리의 과로사회를 꼬집는 말이죠.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라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2014년 청와대 출근 첫날 비망록에 이렇게 남긴 메모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바로 내 처지라고 무릎을 칠 절묘한 표현입니다. 최대 68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다음 달부터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주 5일 근무제 이후 14년 만에 일과 우리 일상에 닥친 획기적 변화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선 일이 가정보다 먼저라는 응답이 43%에 그쳐서 2011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59%가 근로시간 단축을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에 눈을 뜬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변화를 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근로자는 임금 감소가 걱정입니다. 주 5일제 시행 때도 그런 우려가 컸었지만 큰 충격 없이 일상생활에 정착한 걸 보면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너무 급격하고 경직됐고 졸속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용부가 여태 구체적인 시행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한심한 일입니다. 부각된 문제점들을 서둘러 고치고 다듬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제도의 좋은 취지까지 덮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일본에선 후라리맨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슬렁거리는 셀러리맨을 뜻하는 말이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퇴근이 빨라진 남편들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거리를 헤맨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그냥 헤매기만 해도 다행인데 우리의 경우는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일자리 찾아 헤매는 가장이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6월 7일 앵커의 시선은 52시간 근로시대의 명암이었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예상됩니다. 영남 일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 이어집니다. 주말 날씨 미리 살펴보면요.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30도 내외의 더위 이어지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이 더위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공기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충청 영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이외 지역은 한때 나쁨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가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26도에서 2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더위가 좀 누그러졌다가 수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